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1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는 국정브리핑도 함께 이뤄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나 김건희 여사 등 이렇게 예민한 정치 현안 관련 질문에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되는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국민보고 때와 비슷하게 2층 집무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여 분에 걸쳐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관련 과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동시에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다양한 현안도 두루 다룰 것이란 설명입니다.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 등을 알리겠다는 건데 앞서 지난 5월 국민보고 때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발표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민 담화 성격의 국정브리핑 이후엔 곧바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국내외 취재진 120여 명이 참석해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개혁과제를 시작으로 정치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게는 20개 가까운 질문을 받을 거로 보이는데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등 예민한 정치 현안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받고 윤 대통령이 이를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YTN과 통화에서 추석 민생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에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정 갈등은 아니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 연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기를 제안해 당과 상의해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먼저 만찬을 제안한 만큼 연기도 용산에서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무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간호사들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주요 병원 대부분이 노사 간 막판 교섭 타결에 성공하면서 62곳 가운데 52곳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간호계의 수건이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사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로 적정 임금 보장하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 모였습니다. 예고했던 총파업 하루 전날 전야제가 열린 겁니다. 단결하지 않는다면 병원의 희생 강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무급휴가로 절약된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국 병원 곳곳에서 파업 전야제가 열리긴 했지만 노사 간 막판 협상 타결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이미 고려대 의료원과 중앙대 의료원 등이 교섭 타결을 이룬 데 이어 밤샘 교섭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의료기관 조합원들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은 진료 정상화와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조합원들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거나 조정 기간을 연장해 노사 간 교섭이 계속 진행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 동력은 약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간호계의 수건이던 간호법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그다음에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반면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악법이며 보건의료 직종 간 혼란을 초래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바로 위험에 빠뜨릴. 보건의료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병원들도 응급실 등 필수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원과 간부들을 대거 파견해 조속한 타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와 당무를 공유한 뒤 상임위별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인천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여는데요. 오는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현지 농민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의료공백 사태로 생기는 국민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차 입원 중에 특위 구성을 지시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추후 회담에서도 의료공백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로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봇 8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봇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은 앞으로도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내년 3월까지 내부 전담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지원 요청은 모두 502건으로 이 가운데 47.4%인 238명이 10대 이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건수는 지난 5월 64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지난달에는 10건으로 줄었지만 이번 달 들어 다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월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승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 2022년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 파견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재작년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박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계획입니까? 재판에 성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미이행 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거 맞습니까? 임금 체불 진짜 진행됐나요?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대표가 비숙련 노동자를 불법 투입해 23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자와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23살이고요. 이제 한국 땅에 4월 12일 날 귀국해가지고 아빠 곁에 와가지고 살려고 자격증까지 얻어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날 이렇게 살인자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폭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박 대표와 박 총괄 본부장 등 아리셀 관계자 4명에게 산업안전법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낮 2시부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를 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위장 전입, 범죄 경력 무단 조회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국회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으로 탄핵을 청구하는 등 수출권을 남용했다고 맞서왔습니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파면이 결정되는데 이 경우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됩니다. (8월 29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전국의 양식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올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고손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여기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어민들의 걱정도 늘어만 갑니다. 폐사한 물고기들을 고무대야 수십 기로 매일 퍼내도 벅찰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폐사한 양식장 어류만 무려 2,650여만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전남과 충남, 경북 해안 가릴 것 없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남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피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고요. 우리 양식어가가 신음한 사이에 빈자리는 일본산 수산물이 메우고 있습니다. 엔저 효과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 가격이 저렴해지자 수입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어민들은 일본산에 밀리고 폭염에 치이고 이중고를 겪는 중입니다. 다음 세계일보입니다. 택시 탈 때 요즘 거의 다 앱으로 예약해서 부르시죠. 하지만 호출 앱을 쓸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입니다. 앱 설치하고 결제 수단 등록하고 또 출발지와 도착지 정확하게 찍고 이런 과정 젊은 세대야 일상이지만 노인들에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 길 양쪽 오가면서 기다리고 손 흔들다가 도로에서 수십 분씩 허비하는 일도 생기죠.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은 기술 취약계층 가운데에서도 가장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택시 앱인 카카오티는 노인용 UI를 따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노인용 콜택시를 자체 운영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UI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오프라인 호출 시스템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두고 고임금 논란이 빚어졌죠. 대안으로 가사 사용인 제도가 떠올랐는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반증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사 사용인이 뭔지부터 볼까요? 과외교사나 가사도우미처럼 개별 가정과 사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가 않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비용 부담이 적어진다는 걸 강조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206만 원 선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사 사용인을 도입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월 40에서 90만 원 수준으로 임금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개별 가정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면 ILO 협약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비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숙직휴일을 가정이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월 실질 임금은 10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또 개별 가정이 관리 책임을 맡게 되면 검증이 부실해지고 결국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또 인권 침해와 불법 체류 이탈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과 가사관리사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신문은 바우처 지급이나 세금 환급 등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한국의 비혼 출생 비율이 4.7%로 조사됐습니다. 역대 최고지만 OECD 평균은 41.9%인데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땐 매우 적은 수준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제도나 문화 측면에서 비혼 출생이 비우호적인 편인데 유럽과 미국 등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스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서 키우는 여성을 말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선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만큼 비혼 출생이 일상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프랑스는 비혼 출생자는 무료 교육과 양육수당 등의 혜택을 똑같이 받습니다. 프랑스의 비혼 출생 비율은 62.2%, EU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 제도에 앞서서 문화사회적으로 비혼 출생이 정착한 경우입니다. 굳이 결혼이란 꼬리표 없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도 사회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비혼 출생 비율이 1960년대 5%였는데 이제 4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1순위 과제로 꼽고 있죠.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먼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 서울신문입니다. 사랑, 참 복잡 미묘한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몰아 딱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킨다는 노랫말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참 다양한 맥락에서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가장 강렬하게 뇌를 활성화한 사랑은 뭐였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로맨틱한 사랑이었고요. 또 사랑의 대상이 인간인지 다른 종인지 자연인지에 따라서 뇌 활성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관련한 뇌신경 작동 원리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애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서장애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로 보인다고 합니다. 8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곳곳에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원전 공격을 시도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맹렬한 불길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에 있는 석유 저장고가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 드론은 러시아 곳곳에 석유 시설과 공항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3주째 러시아 본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 지원뿐 아니라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줄 것을 서방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Рішучість зараз, зняття обмежень для України на далекобійні удари зараз допоможе нам якнайшвидше завершити війну справедливо для України та світу загалом. 러시아의 허를 찌르며 본토 공략에는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병참 기지가 있는 포크롭스크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가근위대는 쿠르스크 원전 인근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로켓 시스템의 불발탄을 발견해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원전 공격을 시도했다고 비난하면서 다음 달 종전 청사진을 밝히겠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Отдаем себе отчет в сущности эт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Мы продолжаем нашу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и достигнем всех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크렘린궁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수송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결국 그 피해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과 가계대출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달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옵니다. 22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가 하락 반전할지 아니면 상승 기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 부동산 PF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막바지 단계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 5에서 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에서 3%로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우려 사업장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살림살이 꾸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가계소득과 지출, 분배 상황을 반영한 지표인데요.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가 늘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달달한 커피 믹스 한 잔 하루의 활력소죠. 한국소비자원이 커피 믹스 제품의 가격과 성분, 품질을 비교한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많이 오르니까 매 반찬은 매일 해 먹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다른 것도 다 비싸니까 사과나 뭐 이런 게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담이 되죠. 전체적으로.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농산물 가격이 지금 들썩이니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 대책은 사실은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책,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정책까지 포함한 어떻게 보면 좀 패키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뭐 사실 문제 크게 두 가지인데,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있다. 농수산물,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여름이 너무 덥고 이런 기후변화의 효과들이 물가에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또 추석이 또 여름하고 너무 가까운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내수가 계속 위축이 되면서 소비가 안 되고 있다. 약간은 둘 다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소득이 좀 줄고 그다음에 내수가 줄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경기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답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소비 진흥책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흔히 말하는 식료품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비싸진 것들을 할인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같은 것들을 높이면서 소비를 진작하고 이제 관광 뭐 이런 것들, 관광 상품 같은 것도 좀 더 쓰게끔 유도하는 이런 쿠폰 같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밝히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계속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초에 사과배 가격, 귤 가격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니까 역대 가장 최고로 많은 물량, 뭐 지금 17만 톤 가량을 이제 정부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요새 배추나 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중심으로 해서 역대급 물량을 공급하면서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와 배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수입 과일에 적용되는 할당 관세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면서요? 이제 사과배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톤 가량, 사과랑 거의 배랑 거의 비슷한 물량인데 1만 5천 톤 가량으로 양쪽에 배분된 것 같고요. 네. 기존보다 한 3배 이상 공급을 함으로써 올해 초에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맞습니다. 설날부터 설날에 특히 사과 가격 오르면서 네. 민생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커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급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 사과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과나 배 가격, 과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식료품 가격은 약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일반 농산물도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과일 가격은 특히나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과수원 같은 것들은 좀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생산량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과배에 대한 좀 수요를 좀 줄이자는 이제 차원에서 10가지 수입 과일에 대해서 할당 관세. 할당 관세라는 거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 인하인데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과일 가격을 낮추는 정책들을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래픽에 나오겠지만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 뭐 망고스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과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사과배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사과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흔히가 사과배가 제수의 가장 중요한 물품들인데 사과배 제수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내수 부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인지 또 연휴가 5일 동안 길잖아요. 관광이나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수요를 늘리고 내수 진작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행 수요는 사실 좀 늘어났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식료품 가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기준이 2020년 기준이다 보니까 보통 뭐 한 4, 5년을 보고 예전의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1년 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통 3, 4년 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상황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게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미국 대선의 핫 이슈도 식료품 가격 인상이고 그래서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식료품 가격을 잡겠다고 이제 기업들의 어떤 지나친 과다이익을 뺏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이라든지 21년 기준에 비해서는 식료품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것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 같은 것들은 지금 관광 상품, 그러니까 여행 상품 쿠폰, 죄송합니다. 숙박 상품 쿠폰 같은 거에 나와서 한 2만 원 이상 할인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요. 근데 아무래도 물가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2020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정부는 이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면서 더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막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조금 회의가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디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5월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면서 대표직을 지켰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에서 결국 물러나게 됐죠.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흔히 말 주주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간 협약 같은 것들은 부동산 PF 계약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는 어떤 특정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주주끼리의 약속에 따라서 특정 상황이 되면 뭐 PF 같은 경우는 엑시스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특정 내가 이제 이 지분을 처분하고 나갈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법적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제가 알기로는 민진 대표가 전 대표죠. 이제 나가게 된 것은 이 주주간 협약에 대해서 어떤 발동하는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대표 이사를 더 이상 못 하게끔 하는 이런 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 이슈가 이제 실제로 주주간 협약이 발동할 사항이었냐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판단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 어도어 자체는 제작하고 경영 분리시키겠다. 민희진 대표가 제작도 하고 경영도 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가지고 민희진 대표, 전 대표는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를 키우는 이런 역할을 프로듀싱의 역할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주주간 협약에 대한 사항이 깨지면서 대표이사직을 물러나게끔 되는 상황이 아니었냐. 요것들을 아마 법적으로 좀 판단해봐야 되는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사회가 이제 결정을 한 이유가 조직 정비의 이제 차원이다라는 건데 결국은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장이 나왔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한번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모회사 쪽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위반이야. 모회사 측에서 민희진 대표를 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위반이라는 그런 판결이 나면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총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희진 대표 이사를 내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방식의 지금 주주간 협약의 위반 사항 같은 것들이 어떤 위반이라든지 혹은 걸리는 조항들이 생기면서 대표 이사를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아까 기존 판결에 반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 기존의 판결은 민희진 대표를
어떤 흔히 말해 주주총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표이사직에서 내리는 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조항이에요. 주주 간 협약을 들면서 민진 대표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사항들이 배치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판결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게 사실상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지금 양측의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민희진 대표가 1,000억 원대 상당으로 추정되는 풋옵션도 이제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풋옵션이란 것은 자기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민희진 대표가 지금 흔히 지금 그 레이블에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브가 사갈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가격에 사갈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평가를 해보면 이게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대표이사로서 직을 지키고 있었다라 그러면 이 1,000억짜리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소멸돼 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표이사에 아마 이 풋옵션이 같이 걸려 있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풋옵션이 없어지게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희진 대표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주주간 협약상에서 이 민희진 대표가 가진 어떤 지분을 하이브가 사갈 수 있는 이런 구조,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게끔 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권리가 없어짐으로써 민희진 대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좀 어떤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런 걸 보고서 조금 안도를 했는지 하이브의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결국은 이 하이브가 여러 가지 이슈가 최근에 BTS의 이슈, 휴가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CEO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과거 소송을 통해서 민희진 대표와 이제 하이브의 어떤 소송 같은 걸 통해서 뉴진스의 가치 같은 것도 좀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미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 흔히 지금 레이블 시스템, 멀티 레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브 밑에서 여러 레이블들이 운영되는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이사 해임 과정이 이런 멀티 레이블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단초를 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하이브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주가가 한 3%가량 2.8% 정도 올린 걸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주가 오르는 양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해소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 어려운 거는 아닌가요? 사실 이 멀티 레이블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이런 리스크들이 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멀티 레이블 체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자회사, 일종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어도어 같은 것들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이브가 가진 자회사에서 각각의 아티스트를 키워가지고 하이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매니지먼트를 해서 브랜딩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티스트를 키우는 쪽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하고 경영하는 쪽이 조금 다른 이런 차원이 있으면서 이것들이 좀 기존에는 멀티 레이블 간의 경쟁이 좋으면서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온 시스템이었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지배구조의 문제, 그리고 개인 레이블들이 다른 회사를 차리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서 어느 게 나은 건지,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좀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해소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번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이 임종용 회장 전에 이제 손 전 회장에 대한 어떠한 가족 혹은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당 대출 행위는 있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부당 대출에 대한 것들을 임종용 회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부당 대출 사건이 작년에 터진 그러니까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금융 내부에서 인지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그러니까 이미 사건은 터진 거고 어떻게 보면 부당 대출 같은 건 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당 대출 행위가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 이것을 우리금융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조금 보고 의무를 어떻게 보면 충실하지 않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임종윤 회장이 사과를 했는데 결국은 조금 이런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죄송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당 대출, 이 부당 대출 관련해서 좀 보고 이슈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서서 이제 우리은행 이 사태를 두고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은행이 뭐 ABL 생명 인수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경영적인 부분에 좀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은행은 아니고 우리 금융지주라고 네, 해서 이제 지주사에서 이제 최근에 인수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융지주는 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은행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KB라든지 뭐 신한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은행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은행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포스증권을 인수한다든지 지금 동양 ABL 증권을 인수한다고 어제 이사회에서 밝혔거든요. 예.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 금융지주 자체 매출을 늘리려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 인수합병과 같은 거는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인허가가 합쳐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의리금융 자체가 임종윤 회장이 인식하기로는 은행의 높은 의존도가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 동향은 우리금융이 증권이라든지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면서 이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입장인데 금감원이 사실 브레이크를 걸면은 인수합병 자체가 난항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제 한번 짚어볼게요. 뉴욕 증시 상황 짚어볼 텐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사실 엔비디아는 늘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늘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 규모가 예측보다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줬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것들이 300억 달러 같은 정도 나오면서 분기 매출액, 2분기 매출액이 시장에 예측했던 280억 달러 때보다는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떠한 기대가 사실 기대를 넘긴 했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어떤 상황들 시장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뛰어넘으면서 미래 흔히 말하는 AI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좋게 내준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의 우려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어떤 후속 상품이라 그러죠. 엔비디아가 지금 밀고 있는 후속 칩이라고 했으면 블랙엘 칩의 어떤 생산 과정 같은 것들이 조금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겹치면서 오늘 장중에는 엔비디아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 장외로 시간에 이 실적 발표가 난 이 장외에 한 5% 이상 하락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시장의 기대는 못 미쳤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시장의 예상치를 못 미쳤다는 게 아니라 지난 분기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AI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굉장히 시장의 기대를 높게 어떻게 보면 빛하면서 미래 전망을 밝게 했던 것들이 좀 없어진 것들이 아니냐 그런 AI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기대에 기대를 미치지 못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건데 자 전반적인 지금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끝으로 짚어주실까요? 사실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언스 7 주식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AI 칩들 중심으로 해서 물론 한번 크게 빠졌지만 나스닥 지수가 거의 18,000까지 다시 갔다가 이제 또 떨어진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가 좀 떨어진 양상들이라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AI 시장의 문제인데 AI 시장의 수익 실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느리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없애줘야 돼. 어떻게 보면 생각들을 좀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사람들이 좀 이미 약간의 시장에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아마 이렇게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일본을 향하는 태풍 산사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불겠고요. 태백산맥 서쪽 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밤 공기가 선선하던데 출근길 날씨는 어떤가요? 네, 9월을 앞두고 내륙은 밤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출근길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45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며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일부 동쪽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광주 34도, 전주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이어진다고요? 네, 태풍 산산이 일본을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해안과 해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내륙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까지, 영동과 영남은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도 거세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겠지만 9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초반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휴일까지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비 예보가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